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서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근부 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여야 지도부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있었던 검찰의 불기소 처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고발이 된 지. 네. 그래서 이제 어렵고 또 길게 기간을 지난 후에 나온 결과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제 검찰에서 4시간에 걸쳐서 기자들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물론 깔끔하게 다 해명이 된 부분은 없을 겁니다. 불기소 과정에서 다 설명이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검찰에서 적어도 기소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직접적인 증거라든지 또 재판을 걸었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 검찰이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신빙성 있는 여러 가지 재반 사정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기소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걸로 봐서는 수사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저희로서는 검찰의 처분을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검찰이 결국 증거, 법리 여기에 따라서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는 저희의 입장은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다만 민주당에서 법치가 사망했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또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은 너무 과하고 결국 이것을 또 정치를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저희는 규탄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야 대표 간의 의견이 갈리는 거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여당 내에서의 의견이 갈리는 거를 저희는 주목해야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증거 법리에 따른 검찰의 결정이었다, 불기소 결정이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납득하는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한동훈 대표가 증거 법리에 따라서 검찰이 하였네요 라고 했으면 당연히 야당 대표의 말과 대치시킬 수 있으나 추경호 원내대표 외에는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내부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검찰의 기소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당연히 법치가 사망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라면. 국민의 눈높이는 나라면입니다. 나라면 김건희 여사와 똑같은 일을 저질렀을 때 검찰이 11장의 분량의 보도자를 써서 4시간 동안 나의 범죄 혐의에 대해 설명해 줄까? 안 해주겠죠. 김건희 여사니까. 대통령 배우자니까 4년 6개월을 끌다가 11장의 A4지를 가지고 기자들 질문 2시간 반에 대해서 그마저 명쾌하지 않는 해명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서슬퍼런 검사이고 권력자인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게 검찰이구나. 당연히 이게 법치주의 사망 아니겠냐. 저는 그래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검찰이 4년 6개월 만에 내린 이 불기소 처분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고요. 네. 결국은 검찰의 여러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기간을 이렇게 끌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검찰에서도 여러 해명을 내놨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건이고 또 중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웠었던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기간을 끌었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국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해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어제 그 검찰의 발표만 보면은 국민들께서 선뜻 100% 납득하기는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고, 그래서인지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는 가야 한다라는 신조를 쭉 밝혀왔던 만큼 이 발언은 좀 지켜보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 경우에 또 당대표 입장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힙니다. 네, 지켜보면서 움직이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영주 부대변인님께서는 한동훈 대표의 이 발언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분석을 하는 게 맞죠. 한동훈 대표가 걸어온 길을 보면 한때는 조선 제일검이라고 뭐 그런 별칭도 있었잖아요. 평생 검사만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보기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했다면 이게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끄덕일 거 아닙니까? 그래, 검찰이 정말로 불기소 처분한 거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정치인 한동훈 대표로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보긴 하나 그래도 본인이 오랫동안 경험한 검사의 어떤 경험으로서는 이건 좀 납득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쾌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들이 맞겠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 개미 투자자들이 1,400만 정도 된다고 저희가 알죠. 근데 거기에 다 뭐 이념이 있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보기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내용이 아니 계좌를 그냥 주가 조작범들이 나도 모르게 도용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통장에 23억의 수익이 생겼어. 근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라고 검찰에 그냥 몰라요 해버리니까 검찰이 그렇죠. 모르시죠. 그래서 무혐의입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시각에 맞추는 눈높이에 맞추는 응분의 조치가 좀 미흡했다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다음 날인 어제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첫 일성으로 3대 요구 조건을 내놨는데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리고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먼저 대통령실에서는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했을 때 여사 라인은 없다.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독대를 앞두고 이 부분을 요구한 배경이 궁금하고 또 의혹 규명 협조라는 것,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규명 협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도 좀 궁금한데 더더군다나 21일쯤에 이제 독대가 예정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 중에서 어느 정도나 수용할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은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본인이 느꼈던 민심이 요구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나쁘다. 이 점을 당대표로서 확실히 느꼈고 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한 것이라고 봐요. 이것은 민주당이 어제 제3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에서 특검법이 뭐 의결이 되겠죠. 다시 대통령 거부권 과정까지 연결이 될 텐데 그 다음에 재의결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선제 조치를 우리가 하자. 그래서 특검법 압박에서 저희가 그래도 108명 국회의원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차원의 포석으로도 보이는데 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별로 안 좋다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글쎄요, 뭐 저도 여러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의 의사 표명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그리고 특별감찰관제라든지 또 제2부속실 네. 설치와 같은 그 전에 공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말씀하신 게 네. 질문사항 의혹 규명 협조 이게 정확하게 세 어떤 번째. 의미인지. 예,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절차라는 게 그럼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라는 게 특검을 얘기하는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 발언을 했던 시점은 어제 9시 조금 넘은 지점 그러니까 저희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나온 얘기고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10시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기소 처분 이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특검으로 연결시켜서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단 모를까. 이 얘기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규명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차원으로 얘기를 한 거지 특검을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특검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이 의혹 규명 협조라는 것을 어떤 뜻으로 해석하셨는지 궁금하고 대통령실에서 비선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한 배경 그리고 독도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에서부터 얘기하면은 의혹규명을 요구했던 것들은 윤석열 대변인 말씀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의식해서 한 발언은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시점이 그렇잖아요. 불기소 처분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하나입니까? 민주당에서만 주장하는 게 8가지입니다. 이번에 다시 세 번째 발의하는 특검에는 플러스가 돼서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의혹이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품백도 있고요. 지금 명태균 씨와의 공천기획 문제도 있고 양평고속도로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한 번도 국민들한테 의혹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였습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서 보호해왔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한 얘기 같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게 이제는 뭐 딱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을 여러 가지 증거와 법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이제는 갈 때까지 가보자. 기왕 뭐 명품백도 무혐의 했는데 뭐 주가 조작도 명품하면 어떠겠냐 그냥 가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가서 얘기를 해도 말씀한 대로 사과 좀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뭐 이부속실 설치하고 특별감찰관 하고 이걸로 가서 여당 대표를 국민들한테 좀 마무리하십시오. 정도 외에는 대통령실에서 내놓을 게 없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특검 정도는 대통령께서 받는 입장을 저는 속내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네. 한동훈 대표는요. 인적쇄신도 마찬가지고요. 인적쇄신도 대통령의 인적쇄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없음에도 그 주변에 있는 7명의 이분들에 대한 문제 이런 거 도려내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대한민국의 최대 큰 걸림돌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이라서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안까지 꺼내들고 나선 상황 속에서 친윤계의 반발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보선에서 한동훈 대표 역할론을 두고 또 친윤계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친한계와 친윤계 간의 계파 갈등 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해석은 늘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어 이번 선거 결과를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이길 곳을 이긴 거고 지켜야 될 곳을 지켜야 한 거니까 크게 생각할 것이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 때의 표 차이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져서 이겼기 때문에 당초 예상에는 굉장히 좀 어렵게 봤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선거에 올인했던 그런 효과가 난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업적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결국은 그것은 이 상황을 보는 뭐 시각이 달라서 하는 건데 이것을 갈등까지 당내 갈등이라고까지 해석할 그런 논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저희가 당에서 용산을 향해서 뭔가 요구하는 것이 뭐 용산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결국 당과 또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 관점에서 얘기한다는 것. 그렇기 위해서 용산에도 요구를 하고 또 용산에서는 당에도 요구를 하고 이런 선순환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여러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쇄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야당 대표보다 더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파 갈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 대표보다 더 심하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더 세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가 야당 대표보다 심한 게 아니라 여당 대표를 야당 대표 취급하는 게 누구죠? 지금 보면 용산이잖아요.
용산과 대통령 그리고 당내에서는 친윤그룹이 여당 대표 63%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돼서 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금 야당 대표 취급하잖아요. 협조도 안 해주고 지금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독대 요청을 몇 차례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지금 만나는데 독대도 이제 면담으로 바뀝니다. 과연 야당 대표 취급은 누가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문하고 싶다. 편이 아니라 제가 한동훈 대표 편들 이유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친윤그룹에서는요 그동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 옆에서 호가호위하면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번에 부산금령을 가져온 부분도 분명히 텃밭 선거였으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면서 부산금정의 주민들이 결국에 한동훈 대표에게 윤석열 정권을 좀 보수 내에서 심판해봐라 라는 어떤 그런 기류가 반영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선거는 솔직히 윤석열 정부와 같이 한동훈 대표가 손을 잡고 갔다면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반문을 먼저 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더 강력해진 김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여사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친한계인 신주호 전략기획부총장 이탈표 전망에 대해서 한 대표의 3대 요구사항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되돌아왔을 때 이탈표 전망에 대해서 신주호 부총장 대통령실이 어떻게 한 대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이런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세 가지 요구사항 정도가 어느 정도 관철이 되어야 국민 여론도 좀 잠재우고 국회 표결도 저희가 민주당이 이 악법, 네. 반헌법적인 이 특검법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저희가 선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계속 무한 루프다. 결국은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재의결돼서 부결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법안 내용이라도 고쳐라. 저희하고 좀 얘기를 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이고 이제 신주호 부총장의 이 발언은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혀 뭔가 움직임이 없다면 당내 상황을 봤을 때 이탈표가 지난번 4표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추측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여러 사정을 감안을 했을 때 물론 저희 당이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여론이 또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개인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주호 총장의 발언도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표결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론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의 영역에 대해서는 예상만 할 뿐이지만 뭐 국민의힘의 108명의 의원들을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너무나 지금까지의 특검을 용산의 방탄의 역할을 해왔던 108명 의원이라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는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특검을 세 번째 발의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요. 그리고 상설 특검까지 마련해 놓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세 번째 특검에 대해서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일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불기소 처분하고 명태균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특검을 또 용산의 편을 들어서 거부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결국 용산과 묶여서 동반 추락하는 형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런 포석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받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상설특검 열어놨죠. 이제 이 10월 안에 상설특검에 대한 국회 규칙 등이 바뀝니다. 네. 결국 여당 추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설특검을 통해서 본특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왔던 것들을 쪼개서 10번이든 12번이든 상설특검을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은 얻을 게 없어요. 결국에는 살아나려면 이번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최소한 국민의힘에서 독자적으로 말하자면 가능한 범위에서의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통해서 국민적 눈높이를 맞춰가는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재보선이 끝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언제든지 민심이 분노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의원들이 언행에 각별에 유의해달라 이런 것을 요청하는 내부 단속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언을 한 김영배 의원 또 국정감사 기간 중에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민영배 의원이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친전을 보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의도로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낸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당내에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의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도 불구하고 좀 느슨해진 어떤 당내의 어떤 기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의 본보기 그리고 내용 자체도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한 분은 이제 본인은 아니었으나 그 금정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실수가 있었고요.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 기간에 골프장을 가는 것은 아예 갈 수는 있죠 평상시에. 근데 국정감사 기간에 의원이 거기를 가서 무리를 일으킨다. 그거는 조금 민주당 전체 당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 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좀 당내에서는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어떤 케이스로 삼은 것 같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이번 선거 결과만 받아보더라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만 해요. 금정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기대하에 단일화까지 했는데 굉장히 많은 표차로 총선 때보다 훨씬 더 큰 표차로 졌다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확장성,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확장성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영광 선거에서 이기긴 이겼습니다마는 40% 조금 넘는 득표율로 이겼다는 것이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느냐. 호남에서 그것도 전남에서 민주당이 받아들여진 성적표 치고는 대단히 초라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 내에서 일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위기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고 물론 뭐 김영배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기회로 해서 뭔가 당내의 분위기를 다잡고 본인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한 방편, 결국 지금 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인정한 이재명 대표의 행위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부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좀 비등비등하다, 판세가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막상 결과를 까보니까 20%포인트 이상 큰 차이로 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과 비해서도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이렇게 크게 이길이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했었어요. 결론은 한동훈 대표가 엿새 동안 방문을 하고 중간에 하루는 거기서 주무시기까지 했단 말이죠. 뭐 6번 갔다 7번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거에 올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민들, 유권자분들께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점에 저희는 크게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야권 단일화는 이뤘지만 결국 그 야권 단일화가 두 당이 합심해서 가고자 하는 모습을 진정으로 보여줬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문이 있었던 거고 대신에 저희가 야권이 단일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중심이 돼서 선거운동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했다. 그리고 할 말, 듣고 싶은 유권자가 듣고 싶은 얘기를 당대표가 직접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권자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저희가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도 얻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본인 선거는 아니었지만 네. 본인 선거처럼 치른 금정에서의 선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여권에 여러 악재가 있는 와중에도 지난 총선 때보다 오히려 부산금청에서 표차가 벌어진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재보궐선거의 어떤 전반적 흐르는 내용을 좀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죠. 그래서 부산금정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게 맞는데 솔직히 부산금정이나 강화는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봐도 좀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주당이 가져온다는 거 아무리 상황이 안 좋더라도 부산금정은 부산의 강남 같은 곳이에요. 네. 서울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였고 아무리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라 하더라도 민주당한테 무조건 내줘야겠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는 듯 다 됐으나
아까 윤희석 대변인께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결국에는 대리로 보수 내에서 어떤 심판의 역할,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차별화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먹힌 것이죠. 그래서 금정은 원래 국민의힘의 텃밭이었고 그걸 민주당에게 맡기려고 하는 차에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김기현 대표나 말하자면 친윤그룹들이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 저는 부산금정도 22%의 차로 이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선거 결과를 좀 볼 텐데 강화 군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승리하기는 했지만 지난 총선에 비해서 득표율 격차가 좀 줄어들었고 교육감 선거 정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진보 교육감이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서울 25개구 가운데서 보수 단일화 후보가 이긴 곳이 강남 3구하고 용산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도권 서울 민심을 좀 받아든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겼기 때문에 묻힐 수는 있겠습니다만 강화 군수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27%포인트 차이로 저희 후보가 총선에서 이겼었던 지역인데 네. 군수 선거에서는 8% 정도 물론 이제 안상수 후보가 저희 당 소속이었으니까 그분의 표까지 합치면 한 15%포인트밖에 못 이긴 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 이상 정도 지지율이 깎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서울 교육감 선거가 물론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은 여러 구도상 지금까지 3번 연속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가 분열해서 진 것이지 보수표 합치면은 50% 훨씬 넘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합쳐도 50이 안 된다. 그리고 구별로 따져도 4개밖에, 25개 구 중에 4개밖에 이기지 못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로 따지면 49개 중에서 9개밖에 못 이긴다. 지난 총선에서는 그래도 11개 이겼잖아요. 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서울 민심, 수도권 민심이 총선 이후 더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육감 선거 거의 50대 50이니까 비슷한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교육감 선거가 일반 정치 선거하고 대단히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하면서 봐야 한다는 점이 있어요. 따라서 이 민심의 어떤 경고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강화 군수 같은 경우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도 뭐 선거 그리고 저희가 정책 입안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해야 한다.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이 수도권 민심이 총선 이후에 더욱 악화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지금 보면은 제가 이번 재보궐을 이 윤석열 정권 심판 시즌 3라고 보시는 게 맞다니까요. 강서구 재보궐선거에서 그렇게 참패한 뒤에 대통령 국민은 늘 옳다 했는데 국정조를 안 바꿨죠.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참패를 안겨준 국민들이 국정기조 바꾸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조금 있다가 야당 대표 만나는 척하다가 국정기조 안 바뀌었죠. 결국에는 배우자도 보호하고 있고 본인도 국정기조를 안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재보궐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금정은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수도권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정 운영의 심판의 이 기조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강화 같은 것도 말씀한 대로 아주 높게 이기는 게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상황이나 아무리 뭐 다른 후보가 나왔다더라도 근소한치로 이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거는 지선도 가고 대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자각하셔야 될 것 같고 교육감 선거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23.5%였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투표나 이 관심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의 교육 정책 자체도 학부모들은 이 뉴라이트 교육관이라든지 국민의힘 계열, 보수 계열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주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국정 전반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국정기조를 바꾸든 아니면은 지선 대선을 포기하든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